예, 저 방금 소개받은 김장법률사무소의 이한진 변호사입니다. 저 이런 2026년 디지털 금융 포럼에 초대해 주신 저 IT조선 대표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 같은 이렇게 표현하자면 법률가 나부랭이가 이런 디지털 전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참 참여하려고 하면서 고민이 됐었는데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저는 변호사로서는 초보 변호사일 수도 있겠고요. 주로는 제가 저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라고 하는 이제 경제금융부처에서 주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운 좋게 이제 그 자본시장법이나 특히 방금 조재박 부사장님도 얘기해 주셨던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3법 개정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담당자로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리걸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정말 우리나라 금융 발전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몸소 깨닫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이걸 지금 민간의 이제 김장법률사무소에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실현하는데 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자산 부분에 한정해서 디지털 자산의 그 규율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도 당연히 디지털 금융 현상의 일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자산,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저는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이 현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디지털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에 편입이 되는 현상. 대표적으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이나 이제 이더리움 현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나 파생 상품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법률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가장 최근에 또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자본시장 자체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현상, 특히 조재박 부사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모든 어떤 실물 자산이나 심지어는 MMF, 주식 이런 것들조차도 다 토큰화되는 현상, 이른바 STO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규율 체계가 최근에 마련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향후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규율 체계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좀 법률가다 보니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개념이 정립이 안 되면 그 다음이 잘 안 나가서요. 우리 흔히 그냥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암호자산이라는 개념,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을 혼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요새 그래도 가장 반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개념을 정치권에서 당연히 쓰고 계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상당히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사토시 논문 나오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규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규범적으로 이걸 갖다 규율하려고 했던 데가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국제기구인 FATF였습니다. FATF에서 이 문제를 처음 다룰 때 가상자산이라는 표현, 저는 이 번역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virtual asset이라고 했었습니다. 꼭 제가 영어가 짧아서 그렇게 꼭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virtual asset이라고 해서 fake asset이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실체가 없고 non 피지컬하다라는 의미로 분명히 쓰신 것 같고, 더더욱이 이게 이제 어떤 법률상의 자산, 어떤 그런 자산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자산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FATF 같은 국제기구에서 쓰던 용어들이 가상자산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3년에 제정된 유럽연합의 미카라고 하는 게 Market in Crypto Asset Regulation이거든요. 거기서는 암호자산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었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가상자산이란 말이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이 자산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암호자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미카라고 하는 용어를 법도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저는 암호자산이라는 말도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 자체가 암호화 기술이 아닌 건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이 디지털 자산을 갖다가 생성하고 이전하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해시함수 이런 암호화 기술들이 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을 생성 이전 전송하는데 이제 암호화 기술이 쓰이니까 암호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말을 쓸 때 주식이란 말을 쓸 때 저희가 쉐어, 스톡 이런 표현을 쓰고 회사채란 말은 더 본드라고 해서 이게 이제 본드라고 하는데 유대 관계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유대 관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채권자한테 물려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을 특정하는 말을 경제적 실질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가상자산이란 말의 거부감 때문에 암호자산으로까지 나갔지만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덜 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좀 디지털 자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이란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이게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 하면은 요새 이제 주식에 대한 주식 실물 증권이 요새 발행이 안 되거든요. 주권이 발행이 안 됩니다. 전자증권 때문에요. 사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물증권 발행 안 되는 걸 갖다가 다 전자증권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디지털 자산도 전자증권하고 뭐가 다르냐? 실물이 없는 건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가상자산이나 EU에서 쓰였던 암호자산 그 다음에 대비해서 디지털 자산이란 말이 쓰일 때 의미는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디지털화, 특히 금융의 디지털 전환, DX라는 맥락에서 디지털 자산의 의미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오늘 이제 표제로 하셨던 AI가 만드는 금융혁신이라는 의미에서 좁은 의미로 본다면 그러한 디지털 금융, 디지털 파이낸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 기반 기술과 지향점이 분명히 다른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 확장이 또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반 기술도 다르지만 지향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분산 자유를 더 강조를 하고 있고 디지털 금융이라고 할 때 그 기반 기술이 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중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포괄하는 말들이 넓은 의미의 디지털 금융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디지털 생태계 확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글씨가 조그맣게 나와서 정말 이분 저한테 굉장히 제일 밑에 보시면은 카렌 나 아베카 아스터라는 아프리카 가나의 연구자입니다. 저 연구자께서 지난 이분은 금융혁신하고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을 연구를 오래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지난 400년간의 가장 큰 금융혁신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뭐 상품 같은 것, 금융 상품 같은 것들의 혁신도 있었고 플랫폼 혁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적 혁신도 있었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이네이블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재무이론, 그 다음에 그 금융 어떤 핀테크 기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레귤레터리 이노베이션으로서 유한 책임 주식회사 제도가 굉장히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캐런 나 아베카 아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이제 유한 책임 회사라고 하는 걸 1600년대에 설립을 하고 이제 주식 거래를 하게 됐는데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에서 1811년에 뉴욕주에서 미국 최초로 정부 인허가 없이 자유로이 유한 책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자기가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어떤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가 무한히 책임을 져야지 왜 그걸 갖다가 유한 책임만 지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반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뒤에 2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뉴욕주는 결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됐거든요. 결국은 주식회사 제도, 유한 책임 제도라고 하는 게 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들뿐만 아니라 재무 이론가들이 다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디지털 자산 현상이라고 할 때 그 디지털 현상 중에 블록체인 분산원장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마치 200년 전에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가 선택했던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런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이게 계속 불균등하게 나가고 있지만 이른바 집중화된 금융 말고도 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 말고 디파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4대 거래소는 전부 다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된 거래소겠지만 증권사 기능하고 거래소 기능까지 다 합쳐버려가지고 주문받고 거래까지 이루어지지 다자간 매매 체결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분산원장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은 탈중앙화 거래소도 가능하다. 특히 이게 아까 주식회사 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참여한 만큼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프로젝트의 기여분 만큼 수익을 배분한다. 주식회사 제도가 지향하는 바와 같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훨씬 더 확장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비트코인이나 리플이 처음에 지향했던 가치 저장, 결제, 이따가 말씀드릴 지급 결제 수단을 넘어서 이더리움 등의 어떤 스마트 계약의 확산으로 이런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자율적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의 논의 수준에 와 있느냐? 아까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쓰는 용어는 암호자산도 아니고요, 디지털 자산도 아니고요, 여전히 가상자산입니다. 어쨌든 가상자산이라 치더라도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분류를 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분류하는 방식이 스위스의 감독당국인 FINMA에서 2018년에 분류했던 페이먼트 토큰, 유틸리티 토큰, 에셋 토큰 또는 시큐리티 토큰입니다. 이런 것들로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하는데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서 유틸리티 토큰하고 페이먼트 토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증권형 토큰, 한국형 STO를 만드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토큰 증권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했고, 다행히 이것이 2026년 올해 1월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페이먼트 토큰과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페이먼트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규율을 하겠다. 특히 이번 하반기 국회가 원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원구성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하반기 국회 때 아까 김남근 의원님이나 이정문 의원님께서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반기 때 이런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상당히 규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금융, 디지털 자산 현상에 따라서 21년도에 이미 이코노미스트가 전통금융권과 중앙은행의 한 그룹, 그 다음에 테크 기업,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과 디파이 세력이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3파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 구도는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들 안타까워하시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현행법 용어가 가상자산입니다. 2017년, 18년에 FATF에서 썼던.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동시대적 과제가 돼서요. 글자를 너무 조그맣게 써서 죄송한데요. 미국 법을 보시면 그 천재법, 지니어스 액트가 25년도에 제정이 돼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디지털 자산에 관해서 저쪽에서는 이제 증권과 상품, 커머디티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거는 사실은 파생 상품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파생 상품의 기초 자산에 관한 얘기인데, 이 디지털 자산의 관할권을 SEC에서 할 거냐, 아니면 파생 상품에 관한 CFTC라는 데서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눌 거냐라고 하는 게 상원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Clarity Act라고 하는 게 이미 논의되고 있는 중이고 거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카, Market in Crypto Asset Regulation을 2023년에 이미 제정을 했었고요. EU의 2023년에 제정된 미카법은 사실은 EU에도 또 비슷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하고 매우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Market in Financial Instrument, 금융상품 시장에 관한 디렉티브라고 해서 지침인데요. 이건 구성국가들한테 입법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요. 이런 미카와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미피드가 거의 체계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도 국회나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현행 자본시장법 체계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입법을 할 때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은 이 체계, 리걸 프레임워크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신속하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수용해 나갈 거냐만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능별로 분류된 디지털 자산 관련 현행 국내 규율 체계를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이 수용을 하고 있고, 지급결제에 대해서는 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아직 코인을 비트코인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셋 토큰 말고요, 유틸리티 토큰이나 페이먼트 토큰 일반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자금 세탁이나 시세 조정,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규제법으로서 특정금융정보법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아니라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아니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양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디지털 자산이 이미 전통 자본시장에 편입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현상이 미국에서 재작년에 있었던 비트코인 현물 기초 ETF를 SEC가 승인한 사례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을 바이낸스나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미국에서는 거래할 수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안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이게 지난 정부에서 또 결정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SEC는 24년도에 이걸 상장을 승인했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의 입장, 이거는 이 기존의 정부 입장은 윤석열 정부 때 발표되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기존 입장이거든요. 전통금융권은 가상자산 쪽에 이렇게 붙지 마라, 이른바 금가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측면이 있고 미국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ETF 허용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운용사들이 ETF 발행도 하지 말 것이며, 해외에 있는 ETF, 뭐 예를 들어 블랙락의 IBIT 같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발행하지 말라라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요새 이제 그러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에 금가분리 원칙 뭐 이런 걸 갖다가 마련을 발표를 했었는데, 행정지도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상당 부분 깨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 또 나타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어놓진 않았습니다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을 은행이나 전통금융권인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데서도 많이 이제 그 지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 금가분리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짐작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정말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초자산이 해당하지 않느냐. 자본시장법에 따른 ETF나 파생상품이 되려면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기초자산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금융투자 상품은 아니고 통화도 아니고 일반 상품에 해당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일반 상품, 커머디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아니고.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인데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뒷부분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이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이제 유체물로 한정을 하지를 않아서, 원래 파생상품은 물론 뭐 면화, 쌀, 옥수수, 가축 뭐 이런 거 같은 유체물 위주로 됐었지만, 미국 상품거래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니어스법에 이어서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클래리티법에서 이런 가상자산을 커머디티로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미국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진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 전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기초자산의 마지막 파생상품의 마지막 5번째, 자연적, 경제적 현상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으로 산출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때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자통법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 금융 허브를 지향하면서 만들 때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도 제한을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선물거래법이라고 하는 걸로 그걸 제한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제한 안 한다. 자, 이제는 한번 해봐라, 포괄주의 규율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부를 계승했던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회에서 그리고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서 만들어졌던 법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CME 같은 미국의 거래소에서 계속 합리적으로 이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지표나 단위가 계속 산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이런 거조차도 아직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률 체계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담은 당연히 당국자들이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국회에서 하반기에 신속하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 또는 디지털 자산 시장 통합법이 논의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정책 지금 어떤 행정지도 차원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요.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 가능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지금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걸 갖다가 계좌를 막고 있기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돼야 될 거고요. 더 고민이 돼야 될 거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 거래가 아까 똑같은 이유로 기초자산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거래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바이낸스 가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가상자산이 가격 변동성이 크면 그걸 가격을 해지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이나 선물이나 옵션, 스왑 거래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빨리 좀 디지털 자산 법이 체계화되면서 논의가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본시장의 디지털화라고 하는 거는 아까 조재박 부사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로 한국형 STO 규율 체계가 이번에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왜 한국형 STO냐? STO라고 하는 게 원래 ICO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만들어졌던 건데요. 오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였는데, 증권형 토큰이라고 할 때, 토큰 증권이라고 할 때 유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에셋 백트형, 오프체인 연계형, 오프체인에 어떤 실물 자산이나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 투영시키는, 아까 조재박 부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투자 상품에 MMF든 주식이든 사채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토큰화 시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형 토큰이 또 의미가 있는 거는 DAO 같은 데서, 탈중앙화 자율조직 같은 데서 마치 주식을 대체해서 온체인 단독형으로 그 자율적으로 모인 단체에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계약상 권리를 마련하는 거, 이런 체계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온체인 단독형과 오프체인 연계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수년 전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부실자산 처리하기 위해서 자산유동화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부실자산을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산유동화법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법은 아니었습니다. 자산유동화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버전이, 최근에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난 버전이 바로 조각투자, 소수점 주식투자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자율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 도구가 에셋 백트 토큰이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네이티브 토큰도, 토큰이라고 하는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 2.0을 넘어서서 웹 3.0에서 3.0 시대에 어떻게 탈중앙화 자율조직 간에 이런 어떤 이익 참가나 수익 배분권들을 나눌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증권 분야의 일종의 웹 3.0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도구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미 안타깝게도 원래 독일이 전자유가증권 도입법이 저희보다 늦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할 때 제가 법제처 파견 나가서 심사해서 만든 법이 전자증권법이었거든요. 정확하게는 풀네임이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그때 독일에 그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 독일보다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었네. 이제 주권 사채권 없는 주식 사채 발행이 되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독일보다 늦은 게 그거죠. 이 사람들은 도입하면서 아예 토큰 증권까지 통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원장 방식의 어떤 전자증권뿐만 아니라 분산원장 방식의 전자증권도 통으로 도입했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상품거래법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근에 법을 통과를 시켰고요. 이걸 갖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뮤직하우의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부터 여러 가지 그 자산 유동화와 조각 투자에 관한 얘기들을 해왔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권형 토큰에서 자산 유동화라고 하는 게 적지 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신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탁은 기본적으로는 도산절연, bankruptcy remoteness를 전제로 하면서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 법이라고 하는 엄격한 제도보다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행 신탁업 규제는 이게 이제 이른바 자산 유동화에 관해서 수익증권 발행 신탁이라고 하는 걸 허용을 널리 해야 되는데, 이게 금전 신탁으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각 투자를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 많은 규제 샌드박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조금 논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요거는 주요 내용들은 요거는 좀 시행되면 될 문제고요. 이게 결국은 26년 1월에 통과가 돼서 결국은 이제 발행과 유통에 관해서 발행인 계좌 관리 기간이 있고 은행들이 계좌 관리 기간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에 유통 플랫폼으로서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최근에 이제 예비 인가를 받아서 한국거래소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이제 장외거래 중개업 유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이런 토큰 증권의 시작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과 함께 자산유동화법이나 어떤 민사법, 특히 또 자본시장법의 신탁업 규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만 내용과 형식이 함께 발전하는 그런 어떤 한국형 STO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교육 체계 정비 방향,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자산에 관한 정책 기조들이 다들 지금 바쁘시고, 특히 이제 부동산에 워낙 요새 삼전 릭스 이러니까 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넘어오는 것만도 힘든데 디지털 자산까지 내가 챙겨야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면 지금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정비 대상 국내 법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뿐만 아니라 지급결제를 다루는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대외지급수단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뿐만 아니라 또 이게 이걸 갖다가 한국은행이나 은행법 등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요 정비를 할 때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생태계의 탈중앙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도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여러 가지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시던데요. 저는 펀더멘털 액트가 아니라 정말로 2007년에 자본시장 통합법 때처럼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법들을 통합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통합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본법이란 용어가 쓰인 법들이 꽤 있습니다. 그 법들이 다 언제 만들어졌냐면, 잘 생각해 보면 국세기본법 이런 거 말고요, 전자문서 기본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DJ 정부 때 2000년대 초반에 기본법을 만들었는데요. 그건 다 규제법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사 법률 관계들을 잘 정리를 해주면서 이거 갖다가 정부 부처에서 어떻게 소관해서 잘 해라 라는 법이었는데,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 통합법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는 그걸 넘어서서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조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인 어떤 민사적인 사항이나 여러 가지도 다뤄야 되지만, 금융안정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측면에서 규제법적 사항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2007년에 자본시장 통합법처럼 자통법처럼 디통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저희 사무실 입장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규명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디지털 자산의 어떤 그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때만 자산으로서의 신뢰 기반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리걸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적으로는 자산형 토큰, 결제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으로 스위스 핀마 같은 데서 분류했던 것들을 규범적으로 어떻게 분류할지, EU의 미피드 2나 미카처럼 어떻게 분류할지 우리 법 논의에서 명확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화폐 지급결제 제도와 관련된 얘기는 오늘 오후에 DSRV의 우리 그 서병윤 대표께서 스테이블 코인 워낙 많이 얘기하시면서 하겠지만, 정말 잘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정말 고민해봐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자, 분산원장 시대가 됐으니 중앙은행도 CBDC를 발행을 해야 되겠다, 이른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해야겠더라 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살았었거든요. 외국 나가보셨던 10년 전에 외국 나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은행 간 자금 이체하는데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는데, 외국 같으면은 10년 전에는 한번 송금하면 2, 3일 걸렸었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었냐면은, 정말로 한국은행과 경제금융당국에서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은행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해가지고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해외 나가면 영미권이나 호주 이런 데서도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뭘로요? 예금형 토큰으로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계속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법에 의해서 이미 들어온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불안하니 막고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급결제 개념 이런 것보다는 더더욱이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는 CBDC 금지하려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CBDC는 본질적으로 빅브라더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분산 원장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이걸 갖다가 화폐 신용정책의 관리 대상이 되는 본원 통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빅브라더 이슈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은행은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제도, 부분지급준비제도에 따라서 그 부분지급준비금이 지급결제 대상 자산, 자금이체 대상 자산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스테이블 코인은 별도의 리저브를 둬야 되는
리저브를 둬서 이걸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갖다가 금융 안정 측면에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이걸 잘 유지해 나갈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BDC 도입이나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진짜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로 천재법이라고 했던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와 같은 수준의 고민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 논의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은행 총재이신 신현성 총재님은 저 BIS에서도 이 부분에 최고 전문가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합리적이고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 결제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법으로서 아직 발전이 더딥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타까운데, 제가 전자금융과정, 네가 전자금융과정 할 때 열심히 하지 그럼 뭐 했냐라고 했는데, 저는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 특히 이제 한국은행 분들과 은행권에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이 지체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어떤 디지털 자산과 함께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STO를 통한 우리 자본시장 혁신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유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강연이라 너무 시간을 지체해서 정말 주최 측에 정말 죄송한데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 세계는 평평하다, 그 다음에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뭐 이런 걸 쓰셨던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였던 토마스 프리드만이 2017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늦어서 고마워라고. 이것도 번역된 책인데, 그 책에서 정말로 급류 속에서 방향을 잡으려면 변화만큼 빠르거나 그보다 빠른 속도로 노를 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디지털 자산에 관한 입법론이나 우리가 산업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에 관한 좀 더 진지한 논의들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